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2014년도 벌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2014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새법률 산책. 내년에는 더욱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이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 코너 입법전망대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점검해볼까 합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책을 생각해봅니다. 지난 3월 이른바 세모녀 자살 사건 발생. 이로 인해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복지 사각지대.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추정소득이라든지 간주 부양비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여전히 높게 되어 있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방대하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활발해진 복지 사각지대 관련 입법 논의. 그 입법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이래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을 기준으로 총액 형태로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요. 이에 경직된 급여 수급 요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별도로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빈곤 통계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 지원 받기 전 그 시장 소득 기준으로 또 이제 최저 생계비를 이제 빈곤 순으로 해서 봤을 때 그 빈곤율이 11.1%입니다. 555만 명 정도인데 이제 복지 지원 후 그러니까 기초수급제도 뭐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고 이래 해서 나온 빈곤율이 9.1%입니다. 그래서 그 455만 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00만 명이 복지 혜택을 받다는 것이죠. 특히 송파 세모녀가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어도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란 추측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추정소득 때문입니다. 추정소득제도라는 것은 이제 근로활동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상의 여건이나 이제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인당 한 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송파 세모녀 같은 경우에는 세 분 다 근로활동 연령이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지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추정소득 조항은 만 18세부터 64세에 해당되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정받지 않을 경우 소득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때문에 송파 세모녀의 경우 두 딸이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특히 큰딸은 당뇨를 앓고 있어 일을 못했지만 소득이 있다고 인정됐던 겁니다. 또한 기존 법률 중에서도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조항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모와 자식, 배우자 등의 부양 능력을 따지는 것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턱없이 낮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이 절실해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돼 그 성과를 얻게 됐는데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 대안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의 성과인데요. 우리가 복지시대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실제 이런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소위 사각지대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늦게라도 보완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시대, 복지국가의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든 것, 그런 점에 의의를 두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일정한 제도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복지 혜택을 주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복지에 대한 다른 고려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일정한 이 소득 기준, 그거에만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정부로서는 일정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그 수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 세세하게 나눠서 소위 맞춤형 급여로 바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번에 큰 효과입니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기준을 각각 설정했습니다. 급여별 세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내,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등입니다. 특히 이의제기가 많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완화됐고 교육급여의 경우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폐지를 주우며 혼자 생활하는 이종기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지난 3월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혼자 산 지 한 5년 이상 돼요. 숙비를 3월 달까지 주다가 아들이 돈 220만 원 월급에 취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딱 끊긴 거예요. 그래도 형편이 없어요. 지금 뭐 이혼해버리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부치기 더부살이 오고 있나 봐요. 아들 돈 220만 원 받는다고 딱 끊어버리니 이게 도저히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몇 번 쫓아가서 얘기해도 소용없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인데다 고혈압 증세가 심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종기 씨. 돼지 이거 주워봐야 한 달 뭐 10,000원도 버는지 마는지 몰라요. 뭐 한 몇 개월을 지금 모여놓은 게 이거 모여놨는데 전문적으로 그것도 많이 죽고 다니면 모르는데 건강이 허락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겠고 그냥 오다가다 하나씩 주워 모인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현행법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이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4인 가족 기준 212만 원이었던 것이 개정 후 중위소득, 즉 4인 가족 기준 404만 원으로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이를 넘지 않는 이종기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있는데요. 그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제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비수급 빈곤층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의 소득 기준을 약간 높인 상향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추산으로도 이번 법 개정으로 비수급 빈곤층 중에 새로이 이 수급자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1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개정으로 한 10% 정도만 구제된 상태고요. 또한 여전히 사위와 며느리의 부양 의무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회의 보완책을 들어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사위, 며느리 등의 부양 의무 기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너무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실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말 보호가 보다 절실한 계층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이 부양 의무도 또 더 추가로 완화를 하고 지원 그 수준도 더 늘리도록 별도의 검토와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와 같이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한 법안,
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법안도 함께 통과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점검해 봅니다. 건강상의 문제, 긴급한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주변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알지 못했던 송파 세모녀. 이에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는데요. 이를 위한 법률도 제정됐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 복지는 신청주의였거든요. 제가 신청을 해야지만이 국가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교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라 이런 게 이제 체납되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은 보면은 사실상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청하기 이전에 그렇게 체납되는 가정들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과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은 직권 신청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 바꿔 말씀드리면은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찾아가는 서비스, 발굴주의로 그 좀 이념을 좀 바꾼 거죠, 복지의 패러다임은. 법률에서는 우선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 대상자를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단전 단수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정부가 적극 발굴하게 했으며, 이를 위해 업무 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이른바 복지 3법. 하지만 여전히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증이 아닌 유질병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문제 또한 과제로 남았는데요. 현재 우리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근로능력 있음과 없음이라는 딱 두 가지 분류밖에 없습니다. 소위 중간에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그 부상이나 그 질병 때문에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현재 이런 그 애매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근로능력 있음으로 분류가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근로능력 있음과 근로능력 없음으로 나누지 않고 근로능력 있음과 근로능력 미약으로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이제 미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시간 이하로 일시적으로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계급여를 줄 수 있도록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개정된 3개의 법률.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모녀법이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세모녀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그야말로 소득에 있어서 이거 사각지대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됐다. 그리고 이 법으로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은 또 우리는 찾아야겠죠. 어떤 대책으로 이걸 풀어갈 것인가. 근데 이미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는 해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3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전체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그런 정도의 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너무 양적으로 팽창된 그런 복지 자체보다는 뭔가 이제는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생산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도록 지속적인 법과 제도 개선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적인 뒷받침이 이어지도록 저희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본주의의 그늘인 사회 빈곤층 문제. 그들을 단지 낙오자로 치부해버린다면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면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의 자활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서 사회 건강 지수를 높여줄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복지 3법, 많은 논의 끝에 이뤄진 성과인 만큼 그 시행까지 더욱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특정 음식을 먹으면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음식물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극소량만 섭취해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목숨까지 이룰 수 있어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병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성분, 원료로 한 식품의 경우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또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과속운전. 현재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와 3.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일정 기준의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훼손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해 과속운행을 하는 사례가 많아 속도 제한장치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경찰이 적발한다 해도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훼손 및 제한속도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마련해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속운전 외에도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은 또 있습니다.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성 난폭 운전자들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난폭 운전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단순 폭력 행위로만 처벌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나 벌점 부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난폭 운전을 하고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난폭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면 유독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학습 부진의 원인도 다양해 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습 결손, 돌봄 결여, 심리적 장애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부진은 학교, 사회 부적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등이 3년마다 학습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교원 연수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부진 학생 지원센터 운영과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법안 중에서도 학습 부진 학생 지원 법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법률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오주민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국내에선 비싼 수입 제품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해외 직구를 이용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해외 직구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간편해진 해외 직구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는 해외 직구 시 목록 통관 대상을 전 소비재로 확대해 최대 물품 가액 $200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은 물론 통관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물품 반품 시에도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형 가전에서 의류까지 다양한 물건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이곳은 인천공항 세관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물품들이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와, 여기는 인천공항 세관인데요. 물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은 이곳에서 검역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과거엔 의류, 신발, 주방용기 등 6개 품목에 한정됐던 목록 통관이 지난 6월부터 전 소비재로 확대되면서 물량 급증으로 11월의 경우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세관에 신고된 내역하고 물품이 왔는지 검사로 지정이 돼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품들은 주로 이제 목록으로 해서 들어온 물품들인데, 목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정식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그 통관 그 목록을 간이하게 제출함으로 해서 통관 절차가 끝나는 그런 품목이고요. 지금 현재 식품이라던가 이런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소비재는 다 그렇게 개인 물품의 경우에 간이하게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즉, 목록 통관은 별다른 절차 없이 성명, 품명, 가격, 수량 등 6개 항목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대상 물품 가격이 $100 이하, 미국은 $200 이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해외 통관을 간소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록 통관 확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송이 빠르고 각종 수수료 등 통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가격에 비해 판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해외 직구 간소화 정책으로 소비자들도 안방에서 쉽게 해외 물품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연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어머니 보통 어떤 물품들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세요?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이런 의류나 이런 장난감 같은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구입하면 가격도 많이 세고, 대신 또 제가 찾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이 국내에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 이거는 16불, 이건 31불에 이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국내가로는 상당히 비쌀걸요, 이거는. 실제 이 운동화의 경우 국내 쇼핑몰에서는 약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가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안 뒤부터 지연 씨는 아이 장난감이나 옷 등을 해외 직구로 즐겨 구입하고 있는데요. 누구세요? 마침 도착한 택배는 미국 최대 세일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주문한 유리 용기입니다. 이건 그럼 얼마예요? 이게 7.19불인가? 그 정도에 구입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전체 구입하는데 어머니 쓰신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 얼마 정도예요? 한 개당 5,000원? 싸도? 유리용기 12개를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한 건데요. 3년 전부터 해외 직구를 해온 지연 씨는 최근 해외 직구 통관 간소화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직구 같은 게 좋고 통관 부분도 마찬가지 처음보다는 많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정보 이런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세액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세 범위가 넘는 물건을 구입할 경우 관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가령 $500 외투를 살 경우입니다. 상단 메뉴에 예상 세액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에 상품명을 누르시면 바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로 500불 금액을 추가하시고 누르시면 바로 예상 세액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 간소화된 것이 관세 돌려받기입니다. $200 이상 물품의 경우 적지 않은 관세를 내는데요. 반품으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과거에는 관세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터넷에서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거나 또 분실되거나 또 자기가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왔을 경우 반송 절차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록 통관을 확대하면서 대폭 반송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그동안 낸 세금에 대해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였고 100% 그대로 환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편리한 해외 직구지만 최근 직구 열풍이 불면서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해외 사이트 이용 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구입 취소 시에 반품 취소 수수료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배송 지연, 물품이 파손이 돼서 배송된 경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입 취소 자체를 아예 거절하는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해외 직구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금 구매 결제보다는 그래도 지불 정지라도 이런 게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구 통관 절차 간소화로 안방에서 누구나 쉽게 해외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법률 생활백서 제1장. 해외 직구 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목록 통관 대상을 일부식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했습니다. 제2장.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 직구를 이용해서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 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매 대행을 할 경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관세나 통관 금지 물품부터 통관 절차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14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No matter what they teach us, what we believe is true. No matter what they call us, however they attack, no matter